정경의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도 청해 듣고요.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요, 정클클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반가워할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이자 지휘자, 작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상진 교수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온 게 4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자주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5년 뒤에 이럴 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4년 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우, 나오시자마자 아주 또 유쾌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에 교수님 나오신 방송을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와, 4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게요. 그건 잘 지내셨죠? 네. 또 4년 사이에 워낙 많은 연주 활동을 하셔서 오늘 이야기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지난 주말은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김규현과 듀오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쳐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굉장히 비올라 레파토리 중에 아주 전형적인 딱 스탠다드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는 슈만의 그 메르시엔 빌더, 뭐 우리말로 하면 동화 그림책 정도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람스의 또 아주 대표적인 비올라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그 소나타 중에 1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든의 작품은 사실은 첼로 곡으로도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네. 피아티고르스키라는 또 20세기의 초반에 많이 활동했던 그 첼로 대가가 어떻게 보면 이분이 편곡을 한 거죠. 이 원래 원곡은 바리톤이라는 악기가 지금은 사라진 악기죠. 근데 그 하이든이 있을 당시에는 또 하이든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하이든이 이제 일하는, 말하자면 거기 이제 중요한 귀족이 아주 좋아하던 악기여가지고 바리톤을 위한 곡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네. 이제 이 악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곡들도 같이 사장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복원해서 여기서 한 악장 저기서 한 악장 이렇게 해서 만든 디벨티먼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또 비올라로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해서 제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류재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작곡가죠. 저를 위해 쓴 비올라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한 4년 전쯤에 초연이 됐어요, 이미. 네.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연주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도 받고 이러면서 작곡가 스스로 작품을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주는 개작 초연이라고 하죠. 고친 곡을 뭐 거의 한 반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길이도 달라지고 연습도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거나 다름없이,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4곡을 연주했습니다. 네. 이 공연을 리뷰하는 마음으로 피아니스트 김규현 교수님도 모시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김규현 씨는 뭐 저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클래식. 김규현 씨는 트리오 서울 멤버로도 오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죄진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자, 김규현 교수는 음악 동료이기 전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던데요. 김규현 선생님 어머님이 네.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경숙 선생님이시죠. 이경숙 선생님하고 또 저희 아버지하고 두 분이 워낙 또 음악 절친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랑 이경숙 선생님 같이 연주하는 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라고, 제가 좀 커서는 제가 이경숙 선생님하고도 같이 연주하고 규현 씨가 이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봤죠. 네. 같은 동네 연희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태어날 때부터 봐서. 근데 지금 뭐 너무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 있어서 제가 솔직히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좀 제가 키운 것 같은 마음으로 뿌듯합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가족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연주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이경숙 교수님도 요즘 잘 네. 왕래하시죠? 네. 이경수 쌤은 뭐 엊그제도 이제 음악회 때 뵀는데 너무 건강하시고 네. 얼마 전까지도 제가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뭐 아직도 너무 잘하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서 네. 저도 좀 근데 뭐 그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어쨌든 이경수 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너무 건강하신 모습이. 김규현 쌤은 사실 이렇게 아기로만 알았다가 뭐 연주는 꽤 많이 했어요. 같이 여기저기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음악회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한 게 처음이라. 예. 근데 굉장히 뭐 저보다 많이 어리지만 제가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 워낙 항상 제가 항상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그러던 레퍼토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어떤 해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제한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규현 씨랑 하면서 규현 씨가 굉장히 딱 이렇게 얘기해주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또 막 제가 새로 좀 약간 레슨 받는 느낌. 제가 레슨 안 받은 지 몇십 년이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프로덕티브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아주 이번 공연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신 게 느껴집니다. 이 바둑 기사들은 대궁을 마친 뒤에 이렇게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연주자들은 푹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연주자들은 끝난 다음에 더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끝나고 나면 좀 잊어버리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제가 연주한 곡들을 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이미 연주회를 통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연주는 새로운 사람과 하게 되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하게 되니까 그때는 또 그때에 충실하게 하고 일단은 이번에 그 연주회 직전까지도 연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주 말에 제가 여수에서 여수 에코국제음악제에도 참여를 하는데 그것만 끝나면 이제 7월부터는 굉장히 한가해집니다. 달리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지금 연주를 보면 뭐 오케스트라 협연도 있고 이번처럼 리사이틀도 있고 또 실내악도 있고 다양한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와 실내악, 듀오 이렇게 하실 때 연주자로서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협연이라든지 이런 식의 뭐 피아노랑 둘이만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더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는데 또 그런 반면 또 저만 잘하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어떤 면에서는 덜하고 실내악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또 편성이 이제 제가 이번에 여수 가서도 5중주부터 8중주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8중주 정도 되면 8명이나 하니까 이게 실내악적인 경험이 좀 없다든지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 8명이나 하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라인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역할이 무언가 여기서 어떻게 서포트.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뭐 포르테 피아노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라고 써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이 두드러져야 되면 굉장히 피아노의 캐릭터를 가지고 크게 해야 되는 거고 포르테라고 써 있어도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면 포르테 캐릭터는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좀 안 들리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이번에 같이 하는 팀이 굉장히 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 일단 뭐 노브스 퀄텟의 두 바이올리니스트하고 또 누가 있죠? 뭐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씨도 있고 문태국 씨, 김민지 씨 다 뭐 일단 너무 그 실내악적으로도 일가견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이 굉장히 어려운 곡을 하는 거에 비해 많이 안 했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곡이 딱 완성된 걸 보고 아 역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솔로는 또 솔로대로의 부담감과 오히려 더 편안함도 있고, 예, 실내악은 멤버가 참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올리스트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쓰신 곡을 앵콜곡으로 들려주셨네요. 네, 사실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곡을 그러니까 많이 안 쓴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나왔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번 일본에서 새로 출판되는 곡들인데 원래 있는 곡인데 이제 거기 그 색소폰 그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제 곡이 사실 제가 원래 색소폰을 쓴 게 아닌데 그 이승동 씨라고 제 곡을 되게 좋아해서 여기저기 외국에 나가면 제 곡을 많이 하는데 그 일본에서 출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색소폰 앙상블을 위해서 좀 편곡해서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편곡 작업들 하고 이런 거 하느라 이제 정작 제가 새로 만든 곡을 이제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 연주회 때 이 오랜만에 비올라곡을 하나 꼭 완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다 메이저로 썼으니까 이번엔 마이너로 슬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즘 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 제목도 네, 깐토 트리스테 가지고. 아하. 네, 근데 물론 이탈리아 말로 해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똑같습니다. 워낙 이 언어 자체가 좀 꽤 비슷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슬픈 노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사실 못 들어봤어요. 네, 객관적으로 듣는 게 좀 처음이라 아주 네. 떨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 나누는 그 곡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대로 음원으로 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선 처음으로 공개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따끈따끈합니다. 지난 6월 20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에서 연주된 실황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김상진 작곡의 깐토 트리스테 for viola and piano,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슬픈 노래.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와, 김상진 작곡의 깐토 트리스테 for viola and piano,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슬픈 노래.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드림 라이프 클래식님 듀오 리사이틀 짱 좋았습니다. 특히 앵콜송 김상진 작곡의 깐토 트리스테 보내주셨습니다. 에스터 1585님 곡이 좋네요. 슬픈 듯하면서 아름답고 애잔합니다. 옹이누키님 스페인어를 배우시면 콘솔레이션 되는 곡 많이 연주해 주세요. 이 콘솔레이션 뜻이 뭐죠? 콘솔라시온은 이제 뭐 위로 이런 뜻이겠죠. 네. 교수님 곡 이거 확 뜰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느낌이 슈만 느낌도 있고 쇼팽 느낌도 있고 영광이네요. 네. 또 앙드레 간용 그런 느낌 살짝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제 곡은 좀 듣기가 쉬워서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따가도 이제 듣게 되겠지만 예. 이제 유재준 선생님이 사실 유재준 선생님이 쓰는 곡은 뭐 진짜 엄청난 곡들이고 이제 저는 되게 사람들이 듣기 편한 곡들을 쓰는데 제 곡들이 그 유재준 선생님의 출판사에서 출판이 돼요. 와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장난처럼 놀릴 때 그 악보다 많이 팔린 사람이 뭐 여기 오늘 점심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악보 안 팔린 사람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 그러니까 제 악보들이 훨씬 많이 팔리긴 하거든요. 아, 정말입니까? 아니, 제 곡은 이제 아마추어들도 다 할 수 있고. 유재현 선생 곡은 워낙 이제 좀 수준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도 여기 출연했을 때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항상 로시니처럼 사는 삶을 꿈꾼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로시니가 그 베토벤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은 뭐 로시니도 물론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베토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작곡가죠.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로시니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베토벤하고 로시니가 같은 날 연주회를 하면 다들 로시니 음악회 가서 베토벤 연주는 텅텅 비었다고. 그리고 그렇지만 베토벤은 어쨌든 그 시대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음악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러니까
오래 남을 곡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사에 대단한 작곡가가 남아 있는 거고, 로시는 당대 사람들이 좋아할 음악을 써서 당시에 인기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제가 유명해지면 뭐 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제 곡도 많이 연주되면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특히 플룻 곡들이 제가 여러 개 썼는데 정말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연주 많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아마추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엊그제도 제 제자 중에 이한나 씨가 어디 그 모 회사에 그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해달라고 해서 갔었대요. 예.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두 분이 제 곡을 가져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류재준 선생님은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곡들을 쓰시고, 저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면 위로를 줄 수 있고, 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류재준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9811님, 지금 연주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정세현님, 너무나 아름답네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곡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곡과 같이 하는 인생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곡 언제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슬프고도 아름다운 재즈 감성의 비올라와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상진님, 작곡도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지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비올라를 연주하실 때만 해도 바이올린과 첼로에 대해 대중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악기는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죠. 예, 근데 바이올린에 비해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게, 저희 아버지가 비올리스트신데, 그러니까 거의 뭐 1세대 비올리스트시죠. 웬만한 비올라 곡은 다 한국 초연을 아버지가 하셨고, 뭐 비올라 콘체르토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하는 바르토 콘체르토도 딱 제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가 한국 초연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제 그 당시 나름 인기 선생이셨는데, 그 아무래도 바이올린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뭐 김남윤 쌤이라든지 강동석, 또 돌아가신 베이커 선생님, 뭐 이성주 선생님, 뭐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다 아버지 제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버지가 비올리스트인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아버지 제자니까 뭔가 저는 비올라가 그 바이올린 위에 있는 악기라는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는데, 이제 유학을 갔더니 막 그 비올라 조크라는 게,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비올라 조크. 맞아요. 4년 전이지만. 그런 게 다, 뭐 음악가 조크들이 다 있어요. 뭐 바이올린 조크도 있는데 지휘자 조크도 되게 많고, 뭐 무슨 테너 조크, 성악가들 조크도 있고, 소프라노 조크들도 많고. 근데 보통 보면 이 연주자 조크 같은 경우는 이 관악기 중에는 호르니스트 조크가 제일 많거든요. 호른 하는 사람 조크. 보면 제일 악기를 연주하기 힘든, 그러니까 호른이 제가 보기에는 관악기 중에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전문 용어로 삑사리라고 하죠. 음이탈. 그런 것들도 더 다른 악기보다 나기가 쉽고, 그리고 좋은 소리 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악기고, 왜냐하면 심포니 할 때 사실은 플룻이 되게 대중적인 악기고 많이 하지만 플룻보다 호른이 훨씬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악기들 기대치가 높은데 그에 비해 이제 뭔가 좀 수준이 채워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그런 조크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휘자도 제 생각에는 뭐 음악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학기 저 학기 다 안 되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손만 흔들면. 네, 이미 이렇게 말하면 지휘자들이 저도 지휘를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지휘자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그 존경받아야 마땅한. 근데 그런 지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약간 부끄러운 지휘자들도 있고. 네, 그렇지만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조크라는 건 항상 어떤 그 시대를 굉장히 또 어떻게 유쾌하게 이렇게 비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비올라 조크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제가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 비판과 비평은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즐겨주시니까 배우는 바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와 함께하는 수요초대석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1부 끝곡도 지난 주말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 작품으로 113종 1악장과 2악장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독일 쾰른 음대와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후 전 세계 100여 개의 도시에서 활발하게 연주해온 분인데요. 수요초대석 오늘의 한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연세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1585님 오늘 재밌다. 엄청 유머러스 하신 보내주셨습니다. 이은주님 교수님의 위트 있는 말씀에 업무 중에 혼자서 킥킥거리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자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해주셔서. 저는 재밌게 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울더라고요. 아직 그런 겁니까? 아니 뭐 그거보다 네. 저를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의외로 그냥 가르칠 땐 좀 엄격하게 하나 봐요.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제자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비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서요? 근데 뭐 꼭 비올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근데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소위 말하는 메이저 악기라고 하시는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때부터 일단 하는 사람도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유학할 시절에 일본이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때 이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 정경환 선생님, 막 김영구 선생님 이런 분 나왔을 때 이제 뭐 피아노에 그 당시 뭐 정명훈 선생님도 있었고 한동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먼저 나오고 이제 나머지 악기는 뭐 특별한 분들이 없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관악기들에도 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딱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유럽이나 어떤 미국의 메이저 오케스트라들에서 이제 한국 연주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또 거기서 수석 연주자들이 얼마나 자리를 잡느냐.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때 쫙 다 유럽의 오케스트라를 다 점령하고 있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솔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허울 좋은 피아노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대안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솔리스트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훨씬 안정적이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요즘 보면 외국 오케스트라들의 한국 연주자들 일단 굉장히 많고 다양한 악기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예전에는 없었던 아주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이 있죠. 가장 어린데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연주자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혜수. 저도 뭐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봤었던 친구인데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출중해서
뭐 ESC 같은 경우에 뭐 조만간 또 이미 뭐 세계 최고의 콩쿠르인 뮌헨 그 ARD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옛날에는 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네.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기도 하신데요.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단순한 의미의 오케스트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네. 오케스트라 맞죠? 아버지가 78년에 설립하셔서 이제 예. 곧 50주년이 되는데 근데 저희 집의 분위기는 항상 저희 형도 첼리스트고 지금 KBS 음악단 첼로 수석인데 저희는 각자의 영역을 별로 이렇게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거든요. 예. 아버지 하시는 단체는 아버지 선에서 이제 끝내시고 저는 제가 벌린 일들만 하고 저희 형도 그렇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몇 번 객원 지휘를 좀 했었는데 아마 이제 단원 투표 같은 걸 해서 저를 이제 음악 감독 했으면 좋겠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지휘자고 음악 감독이 그러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건데 이끌어가는 그런 쪽을 제가 별로 이렇게 잘 못해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다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먹는 걸 잘하고 네. 그래서 제가 연주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만든 단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여기저기서 불러주지만 제가 뭘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이런 건 없고 네. 너무 큰 부담이었죠. 그리고 어떤 단체를 끌어가려면 제일 힘든 게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뭘 스폰서를 끌고 오고 이제 그걸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총무를 하시던 분이 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게 뭐 무슨 경제적 이윤이 남는 단체도 아니고 자식이 맡아서 해야지 지금 누가 하냐고. 그 당시 이제 40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40년 된 단체를 없앨 거냐고 그러면서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같냐고 이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좀 어쨌든 이거를 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벌써 맡은 지 제가 한 10년 됐네요. 벌써.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근근히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기 연주의 숫자도 반으로 줄였고요.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가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근데 지금 멤버들은 저의 인맥으로 해서 진짜 최고의 멤버들로 악장이 서울대 교수님 백주영 교수고 뭐 수석들이 송지원, 이지혜 뭐 이런 사람들 바이올린 수석이고 비올라 수석 서수민, 첼로 수석 김민지, 우와. 베이스 수석은 서울시장의 이영수. 그다음에 뭐 관악기 할 때는 플룻은 조성현 승희하고 뭐 호르는 김홍박 또는 이석준, 대단합니다. 클라리넷은 조인영 뭐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연주자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이 연주자들한테 막 제 인맥으로만 해가지고 뭐 연주를 조금만 받고 해라고 하기도 좀 물론 그분들의 명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통 딴 오케스트라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제가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적인 쪽만 신경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여전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 예전 제자인데 지금 서울챔버 총무를 맡고 있는 이제 정홍식이라는 아주 여러 가지로 재주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기적적으로 잘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버님께서도 바라보시면 위에서 바라보실 때 네. 아주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이 서울챔버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행사가 또 기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구체적으로 잡힌 건 아닌데요. 이제 저희 창립 50주년이 되니까 예. 장단 50주년은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막 일을 벌리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무 정홍식 총무가 해외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연주를 좀 타진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유럽을 위주로 이렇게 돌았을 텐데 제가 요즘은 비행기를 타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6시간 이상 타는 건 무리다. 그래서 딱 싱가포르, 대만 그 정도 안에서 가자고. 범위를 그렇게 딱 정하셨습니까? 네, 제가 진짜 비즈니스를 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허리를 피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제 나이가 이제 막 밝혀지네요. 네. 네, 해외 연주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이 또 50주년 기념으로 국내에서도 연주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도 한 곡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선곡 이유와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개작 초연한 네, 저를 위해 쓴 류재준 작곡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인데 물론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이 되게 편안하고 듣기 좋은 음악 위주로 많이 선곡이 돼서 들으셨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현대 음악을 또 좀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저 류재준 선생님의 곡이 막 너무 난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들으셨던 뭐 아침에 포레 시실리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난해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진의 추천곡이자 또 류재준 작곡가가 김상진에게 헌정한 곡이기도 합니다.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종 2악장 스케르초,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종 2악장 스케르초,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우면동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거 EBS 라디오 클래식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EBS에서 처음 클래식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지금처럼 지금 이 정경의 클래식처럼 인기가 많은 프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일요일만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확한 요일에 딱 그 당시 이제 녹음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방이 아니었군요. 예, 네. 제가 그때만 해도 외국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하는 게 힘들어서 다 녹음 방송이었는데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뭐 날씨 얘기도 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댓글이 활성화돼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댓글 소개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얘기 가지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요일 낮에 하는 프로인데 제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야 일요일 낮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낮아?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좀 일부러 높여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했더니 그 다음에 어색하다고 막. 저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바리톤 김상진입니다. 와, EBS 이 클래식 프로그램의 진행자 선배님이셨습니다. 자, 한동안 또 클래식 해설자로도 활발히 활동해 오셨는데요. 속해 있는 또 단체도 많이 있고 학교 강의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클래식 해설은 클래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 아닙니까? 이 매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전에는 사실 그 저보다 위의 세대 분들은 그 음악회나 연주회 이런 거를 하나의 정말 이렇게 신성한 예식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음악회에서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강동석 선생님이 음악 감독이시죠. 강동석 선생님도
예전에는 말 이렇게 좀 주변에서 말을 좀 하는 게 어떻냐. 그래 무슨 음악회에서 말을 하냐 뭐 이러셨는데 요즘은 앞장서서 이렇게 오늘은 김 선생이 할 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해설을 하도록 자꾸. 근데 물론 이제 그 페스티벌이란 특성상 페스티벌에서 좀 딴 데보다는 더 좀 덜 엄숙해도 되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이제 뭐 예술연당 11시 콘서트 진행했던 그런 게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 김용배 피아니스트시지만 그때 이제 예술연당 사장을 하실 때 처음 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지금은 마티네 콘서트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데 그때 그런 기획을 처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이제 주부들이 남편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딱 11시 정도 되면 뭔가 문화 생활 같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딱 시간대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설을 하시면서 음악회를 했는데 그게 뭐 항상 매진되는 음악회였고,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동안 했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렇게 관객들하고 직접 뭔가 호흡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직접 얘기를 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대본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뭐 먼저 숙지를 하고선 어떤 얘기를 할지는 나가서 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젊은 어린 학생들인 경우하고 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하고 반응도 다르고, 제가 좀 예를 들어 진지한 얘기로 진지한 설명을 먼저 끌고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그 분위기 보고 그다음에 좀 농담 같은 걸 섞어가지고 하면서, 근데 농담의 반응을 또 안 하시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이제 굉장히 점잖게 가고, 그게 막 조금 농담을 했는데 반응이 딱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재밌는 식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설이 그냥 딱 정해진 틀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객들의 반응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거기에 맞춤으로 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진행은 이 음악회장에서 해설보다는 거의 대화에 가까운. 네네. 음악회군요. 그렇죠. 대화처럼 하려고 하죠. 저는. 진정한 토크 콘서트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선생님 앨범 몇 장 내셨죠? 세보진 않았는데 뭐 한 20장은 넘는 것 같은데요. 와. 근데 뭐 이게 정말 막 앨범 내야지 해가지고 낸 것들도 있지만 예. 그런 거 외에 그냥 정말 이렇게 실황 음반 같은 걸 그냥 그런 게 이렇게 음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도 양성원 선생님께서 이제 그 EMI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EMI가 아닌가? EMI는 없어졌죠. 데카였네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아마 작년에 양성원 선생님 여기 나오셨을 때 그 음반을 들고 오셨었겠죠.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엘가 곡 이제 첼로 콘체르토하고 피아노 오중주를 같이 커플링해서 녹음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 그런 데서 끼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이제 끼어서 하는 게 뭐 10주년, 20주년 기념 음반 이런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예전에 몇 번 이 CCM 음반 이런 것도 디렉팅도 하고, 네. 20장이 한참 넘겠네요. 예. 끼어 넣는다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누구보다도 많은 앨범을 가지고 있는 비올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앨범 작업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앨범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모든 음원은 그냥 다 라이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너무 이 녹음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예. 정말 한음 한음 틀린 걸 다 고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잘하게 들리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음원 법을 만들어가지고 몇 명 이상 있는 데서 커트 없이 끝까지 간 것만 녹음으로 이제
딱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럼 조금 더 이렇게 가려지지 않을까. 네. 그 메이크업이 워낙 또 음반에 많아지니까 또 따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권수현님 안녕하세요. 김상림 교수님 도서관에서 방금 클래식 관련 책을 빌려왔는데 교수님과 정경님의 음악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공연장에 온 기분입니다. 비올라는 제가 아껴 듣는 악기 연주예요. 교수님의 음악 일상과 연주 모두 날마다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응원합니다. 김상림 교수님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경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원래 뭐 김규현 씨랑 같이 나왔으면 네. 피아노로 하는 곡을 했을 텐데 혼자 나오는 바람에 이제 무반주곡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한 달 좀 전인가 그 바로크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또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옛날 음악 바흐나 그런 시대 바로크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때 이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줄이 일단 그 동물 창자로 만든 줄이었고 네. 활도 좀 달랐고요. 이제 물론 그 줄들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오래 쓸 수도 없고 이제 그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가 온 날이면 막 계속 줄 내려가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한 게 지금 이게 쇠로 만든 줄들이고 근데 사실 소리로 보면 그 옛날 그 거티현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거티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연주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악기랑 뭐 활이랑 다 현대화를 쓰면서 옛날 걸 이제 흉내내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바로크 스타일로 옛날에 했던 원전 스타일 연주를 하면 막 무슨 비브라토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음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제 무조건 바로크 음악 하면 비브라토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음악은 그 아름다워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아예 백승록 악장님 그때 나오신 맞습니다. 분처럼 네. 그분처럼 아예 진짜 옛날에 쓰던 그 줄과 활을 가지고 그 당시 음악을 하던가 그러면 모든 게 자연스럽죠. 아니면 어차피 지금 대세가 지금 뭐 현대 악기, 현대 활로 연주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된다. 바로크 시대 연주법과. 그래서 제가 바흐의 연주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접점을 가지고 옛날의 정서를 느낄 수 있지만 현대 악기의 장점도 살린 그런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시대의 그 원전을 되찾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현대의 악기로 했을 때는 현대의 스타일도 그 접점을 쳐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연주를 위해서 그 자리를 이동하시기 전에 연주하시는 공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흐가 쓴 그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에 1번 G장조 BWV라 그러죠. 바흐 Werke Verzeichnis 건데 바흐의 작품 번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07번 중에 원래 이제 이게 6악장으로 돼 있거든요. 예. 프렐류드하고 그다음에 알라몽, 크롱, 사라방, 미뉴엣, G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프렐류드라는 건 이제 전주곡 이런 어떤 처음에 뭔가 준비하는 물론 전주곡이 제일 중요하고 이 곡은 전주곡이 제일 유명하죠. 네. 막 방송음악, 그 광고음악에도 많이 쓰이고 근데 어쨌든 그건 춤곡이 아니니까 저는 딱 춤곡인 그 외에 알라몽, 크롱, 사라방, 미뉴엣, G 그렇게 5개의 춤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신 동안 조금 더 곡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스위트인 독일풍 이 춤곡인 알르망드 말씀하신 대로 유럽 궁정에서 사랑받았던 미뉴에트 영국 아일랜드 민속춤에서 유래된 치그 또 쿠랑트 사라방드까지 여러 춤곡을 한데 묶은 형식의 작품입니다.
각각의 춤곡은 실제 춤에서 유래했지만 바흐의 손을 거치면서 단순한 무곡을 넘어 예술적이고 사색적인 음악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연주를 여러분 감상하실 텐데요. 벌써 설레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초 바작품으로 1007종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트 미뉴에트 치그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작품으로 107중 알레방드, 쿠랑트, 사라방트, 미뉴에트, 지그 김상진의 비올라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최수민님 첼로, 바이올린이랑은 다른 비올라의 매력을 지금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의 연주를 정말 제가 행여나 숨을 크게 쉬어서 방해가 될까봐 숨도 작게 쉬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감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음악 교육에 때로는 콩쿠르 입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솔리스트 연주자 양성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교육자로서 보실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으시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요즘 딱 중국을 가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하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한 20년 전이 지금 딱 중국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열 같은 건 굉장히 높고 항상 또 막 부모님들 막 따라와서 비디오로 촬영 다 하고 그런 열성 대단한데 저희가 딱 한 20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막 일단 그 솔로에만 그리고 사실 뭐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린애들한테 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면 얘들이 대답하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엔 국제 콩쿠르를 나가서 근데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이렇게 그럼 국제 콩쿠르 1등한 다음에는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다음은 계획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목적 그거 이후에 뭐가 있는가 싶은. 근데 사실 콩쿠르란 것도 어떤 더 좋은 연주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업 해주는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응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콩쿠르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되게 콩쿠르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콩쿠르 그리고 예전 같으면 콩쿠르도 몇 개 없었고 콩쿠르에 입상하면 뭐 매니저가 딱 붙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주 활동 같은 걸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요즘은 콩쿠르도 너무 많고 콩쿠르에 꼭 입상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연주자 생활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콩쿠르 통해서 하는 연주 몇 개 빼고는 거의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건데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콩쿠르를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콩쿠르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매진해온 그런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근데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너무 세상에 아름다운 곡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악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무슨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1등한 직업이 우리가 보통 선망하는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건 굉장히 하위권이고 왜냐하면 의사들은 항상 병자들만 상대해야 되고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 범죄자만 상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면 거기서 뭔가 직업적인지 않은 데서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음악가는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항상 상대하고 사진 작가가 1등이었던 이유는 주변에 아는 사진 작가 중에 사진을 너무 싫어하는데 사진 작가가 된 사람이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래서 음악하는 애들한테도 네가 정말 음악을 하는 게 좋으니 뭐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정말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걸로 만족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 복지국가가 되면 너 먹고 사는 거 정도는 나라에서 해줄 거다. 그럼 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하죠. 이제 음악을 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기가 참 힘들죠. 예, 그래서 그 대신 음악은 뭐 음악을 하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꼭 물질적으로 꼭 많아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이 콩쿠르가 훌륭한 음악인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목표와 목적만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라고 또 뼈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올해 계획 물어봐도 될까요? 뭐 계획이랄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 끝나면 그다음에 한참 동안 좀 연주가 없어요. 네. 뭐 간간히 뭐가 있는데 그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이번 여름 좀 잘 쉬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더울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뭐 늘 하던 대로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도 있고 뭐 서울 국제음악제도 있고 제가 늘 가는 일본의 나가레야마 국제음악제도 있고 그런 늘 하는 그런 연주 계획과 또 학교 2학기 되면 이제 제가 좀 부학장을 맡아가지고요. 예. 결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 때는 그런 걸 안 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좀 7월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잘 충전하셔서 또 이제 올해 하반기와 중요한 일정들과 연주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초대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생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곡은요, 자장자장 이런 뜻인데요,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중 3악장 닌나 닌나, 자장가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